사돈어른 국이 싱거우시죠? 어머님, 제 아버지 얼굴에 소금을 뿌리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날 아침은 그 어떤 폭풍도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오전 8시, 서진은 부엌에서 미역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봄볕이 싱크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아버지의 칠순 잔치를 준비하는 마음은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 한옥희가 오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모시러 갈 시간이에요. 남편 재혁의 목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손을 씻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48세, 결혼한 지 24년. 주름이 조금씩 늘어가는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밝게 웃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날이니까요. 오후 1시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 연회장. 축하합니다. 고의를 맞으신 박만식 선생님을 위하여.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70여 명의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상석에 앉으신 아버지 박만식은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으로 여느 때처럼 과묵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30년간 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셨던 분다운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입구 쪽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옥희가 남편 재혁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70세의 시어머니는 진한 자주색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입가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서진이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옥희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친정아버지 칠순인데 안 올 수가 있나? 그 말투엔 마지못해 왔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제가 준비한 자리예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탁에는 아버지 박만식과 어머니, 그리고 서진의 동생 서윤 가족이 앉았고 옆 테이블에는 시댁 가족들이 자리했습니다. 한옥희는 음식을 한두 점 집어먹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야, 사람이 많이 오셨네요? 옆에 앉은 친척 어르신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옥희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시아버님 제사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왔었는데. 뭐, 딸만 둘 낳으셨으니까요. 아들이 있었으면 더 성대했겠죠. 그 말이 서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옆 테이블에서 반찬을 나르다 말고 손이 굳었습니다. 동생 서윤이 언니의 표정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옥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돈어른이 교감까지 하셨으니 다행이에요. 우리 시아버님은 기업하셨거든요. 대대로 우리 집안은 사업가 집안이라. 재혁이 조용히 어머니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한옥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시동생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술을 꽤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박만식이 앉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사돈어른, 그런데 말이죠. 민재의 목소리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형수 친정에서는 혼수를 참 짜게 주셨죠? 우리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제 결혼할 때는 좀 넉넉하게 부탁드려요.
순간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만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재야. 재혁이 급히 동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해진 후였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결혼할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친정에서 정성껏 준비한 혼수.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게 뭐냐며 코웃음을 쳤었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평온하길 바랐는데.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날입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진이 민재를 떼어내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한옥희는 이미 아버지가 앉은 테이블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돈어른, 식사는 하셨어요? 한옥희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습니다. 박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 챙기셔야 하잖아요. 한옥희는 박만식 앞에 놓인 소고기 미역국 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서진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한옥희는 며느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소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박만식의 미역국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걸 어떻게 이렇게 싱겁게 끓였어요? 건강 생각한답시고 간도 안 맞추고. 주변의 대화 소리가 멈췄습니다. 70여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만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서며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품격을 잃지 않았던 그 손이 지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진이 다급하게 한옥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옥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뭐야, 왜 그래? 내가 사돈어른 건강 챙겨드리는 거잖아.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께서 드시던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지. 이렇게 싱거운 걸 어떻게 드셔? 나이 드시면 입맛도 없는데. 너희 친정에서는 이런 것도 모르냐? 어른 모시는 법을. 한옥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며느리 친정아버지 칠순 잔치에서 저러면 쓰나. 쯧쯧, 요즘 시어머니들도 참. 속삭임들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서진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박만식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사돈어른? 한옥희가 물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박만식은 한옥희를 보지도 않고 답했습니다. 화장실 좀.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얼마나 큰 절제가 있는지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모욕을 당해도 어떤 부당함을 겪어도 언제나 의연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서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를. 박만식이 홀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언니. 동생 서윤이 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윤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서윤은 한옥희를 노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우리 아버지 칠순이에요. 제발 좀. 뭐? 내가 지금 누구한테? 한옥희가 발끈하려는 순간 재혁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자리로 돌아가시죠. 너마저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어른 건강 챙겨드렸는데. 한옥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재혁은 어머니를 달래며 자리로 모셨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달래기만 할 뿐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니 이해해줘라는 말로 모든 걸 덮으려 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를 찾아 홀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이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박만식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죄송해요. 제가 미리. 서진아. 아버지가 처음으로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하니?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들어가자. 오늘 주인공은 나니까 내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지. 박만식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이 조금 굽어 보였습니다. 72세.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은 아버지. 서진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결혼한 뒤로 참아온 시간이,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선 말들, 남편의 무관심, 시댁 식구들의 무시, 모두 참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평화로울 거라고, 내가 참으면 가정이 지켜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도 70여 명의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서진의 아버지를, 한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신 분을 모욕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홀 안에서는 여전히 잔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들이 서진에게는 너무나 멀게 들렸습니다. 잔치는 오후 4시에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한옥희는 떠나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혁에게 오늘 음식이 별로였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재혁이 운전대를 잡고 서진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좀 실수하신 것 같긴 한데. 실수. 그 단어에 서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실수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들, 평범한 일요일 오후. 하지만 그녀에게 이날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우리 아버지 얼굴 못 봤어요? 봤지. 근데 70명 앞에서 모욕당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재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근데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잖아. 너도 알잖아. 어머니 성격. 그래서요? 그래서 계속 참으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20년이에요.
20년.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혁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큰딸 지우는 도서관에 있고 둘째 지민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습니다. 텅 빈 집. 서진은 현관문을 닫고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혁이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물 마셔. 서진은 물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안방이 아닌 작은 서재로. 재혁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서재 구석, 오래된 책장 뒤. 서진은 거기 숨겨둔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작은 상자. 그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2003년 5월 3일. 결혼한 지 한 달 후였습니다. 오늘 시어머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아들은 원래 검사 딸하고 선봤었는데 내가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고. 나는 임신한 적이 없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재혁은 부인하지 않았다. 서진의 손가락이 글자 위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쓴 글씨. 떨리는 손글씨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 8월 12일. 둘째 지민이를 낳았다. 또 딸이다. 시어머님이 병문안을 오셨다. 또 딸이야? 우리 집안에 딸만 낳는 여자는 처음이네. 산후조리원 복도에서 다른 산모들이 듣는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지민이를 안고 울었다. 3일 후 기록. 시어머님이 무속인을 데려왔다. 몰래. 산후조리원에. 아들점을 보러. 간호사가 말렸지만 밀고 들어왔다. 지민이 위에 부적을 올려놓으려 했다. 내가 겨우 말렸다. 재혁은 회사에 있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시어머니와 무속인을 막아섰던 그 순간. 산후조리원 직원들이 달려왔고 결국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3년 9월 5일. 시동생 민재가 사업에 실패했다.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어머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유가 없었다. 지우 학원비, 지민 병원비. 나는 친정에 전화했다. 아버지가 묵묵히 돈을 보내주셨다. 서진아, 힘들지?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줄. 한 달 후 시어머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셨다고 한다. 우리 막내가 혼자 힘으로 사업 정리 잘했다고. 친정에서 도와준 건 한마디도 안 하셨다. 민재도 재혁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노트를 적셨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2015년 3월 20일. 교통사고를 당했다. 갈비뼈 2대가 부러졌다. 입원했다. 재혁이 시어머님께 전화했다. 어머니, 서진이가 사고 났어요. 시어머님의 대답. 그래서 집안일은 누가 해? 애들 저녁은? 문병은 오지 않으셨다. 친정 어머니가 매일 병원에 오셨다. 서진은 노트를 무릎에 올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2016년 11월 2일. 지우가 고등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전국 수학경시대회 금상. 시어머님께 말씀드렸다. 그래, 우리 집안이 머리가 좋긴 하지. 우리 쪽 피를 받았나 봐. 지우는 내가 매일 밤 같이 공부해 준 거다. 초등학교 때부터. 재혁은 야근으로 집에 없었다.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20년의 기록들. 작은 모욕들, 큰 상처들.
참았던 순간들, 울었던 밤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오늘 날짜. 2023년 4월 15일.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아버지 칠순 잔치. 시어머님이 아버지 음식에 소금을 뿌리셨다. 70명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평생 교육자로 사셨던 아버지.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다. 나 하나 참으면 되는 일이 아니다. 내 가족의 존엄이 걸린 문제다. 아버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20년은 충분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서진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재를 물들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서윤이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아버지가 저녁도 안 드시고 서재에만 계셔. 언니, 이번엔 정말.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결정해. 내가 뭘 도와줄까? 서진은 노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의 기록, 20년의 침묵, 20년의 참음. 서윤아. 응. 나 이제 참지 않을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옆에 있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노트를 다시 상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진은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심한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오전, 서진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재혁에게는 친정 들렀다 올게라고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40분, 서진은 친정이 있는 목동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길, 고등학교 때 아버지와 산책하던 길, 현관문 앞에서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야. 서진이.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이순자육 씨 8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서진아.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TV도 꺼져 있었고 아버지가 항상 앉아 계시던 소파도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셔. 어제부터 나오질 않으시네. 식사는 하셨어?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도 안 드셨어. 어제 저녁도 거의 안 드시고 그냥 물만 좀 드셨어. 서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어제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많이 상하신 것 같아. 손님들 앞에서 당하신 게. 어머니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서진은 어머니 품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하실 줄은. 알아. 그만 울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진은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노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서진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한. 아버지 박만식은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서진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서진이 다가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박만식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룻밤 사이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식사 안 하셨다면서요? 배가 안 고프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서진아. 박만식이 처음으로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넌 사과할 필요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니? 하지만 제 시어머니가.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네, 아버지. 너 행복하니? 그 질문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내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그런 질문 안 했지. 물어보기 무서웠어. 내 대답이 두려웠거든. 아버지. 근데 어제 내 시어머니가 그러는 걸 보면서 알았어. 우리 딸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지. 박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딸을 그런 집안으로 보내서.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서진이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만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교감으로 30년을 일했어. 수백 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지. 학부모들 앞에서도 수없이 섰고. 근데 어제처럼 모욕당한 건 처음이었다. 그것도 내 딸의 칠순 잔치에서.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내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냥 어머니 달래기만 하더라. 너한테 사과도 없고 아빠한테도 사과도 없고.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서윤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니를 보더니 곧장 다가와 안았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전화하고 나서 한숨도 못 잤어. 나도. 두 자매가 아버지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언니한테 할 말 있어요. 그래, 해라. 서윤이 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 서윤아, 20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언니 인생은 언니 거야. 왜 저렇게 살아?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 조카들도 다 봤어. 지우가, 지민이가 할머니한테 무슨 소리 듣는지. 너희 엄마는 집안일밖에 모른다. 너희 외할아버지는 별 볼 일 없다. 애들이 다 들었어, 언니.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지우가 나한테 털어놨어. 작년 설날에. 할머니가 그런 말했대. 지우는 참았대.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혼자 참았다는 것. 서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어제 나한테 문자 보냈어. 이모, 나 할머니가 외할아버지한테 한 짓 SNS에 다 올릴까봐. 내 친구들도 다 봤거든. 우리 외할아버지가 당하시는 거. 24살짜리 애가 그렇게 분노하고 있어, 언니.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만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말할게. 이혼해. 아버지. 아빠는 내가 참는 거 더 이상 못 봐. 그 집안에서 나와. 애들도 데리고 나와. 하지만 재혁이는
재혁이가 뭘 해줬니? 20년 동안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서 결혼 보낸 거야. 그런데 내가 저렇게 사는 거 보면서 아빠는 매일 후회했어. 차라리 내가 막을걸. 그때 딸을 보내지 말걸. 아버지, 서진아, 내 인생을 살아. 이제부터라도. 그 말에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윤도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서진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심했어요. 뭘?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맞설 거예요. 박만식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당하신 일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저한테 한 건 참아도 아버지한테 한 건 못 참아요. 서진아, 다음 달 5일이 시아버지 제사예요. 그날 다 말할 거예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20년 동안의 일들 다. 서윤이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도 갈게. 옆에 있을게.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큰딸 지우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일 때문에 상처받으셨죠?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엄마가 뭘 하든 지지할게. 서진은 딸의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3년 5월 5일. 시아버지 기일. 서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의 기록. 여보, 오늘 음식 준비 많이 했네? 재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 달 동안 부부 사이는 더 냉랭해졌습니다. 재혁은 고희연 사건 이후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내가 말은 했어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 오후 5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재혁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 제사날인데. 서진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재혁은 아내의 침묵이 불편했는지 라디오를 켰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한옥희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왔습니다. 그래. 음식은 다 준비했니? 네. 가져와 봐. 내가 검사해야지. 한옥희는 며느리가 가져온 음식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나물 반찬을 집어 맛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간이 또 싱겁네. 내가 요리를 배우긴 한 거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오후 6시 시동생 민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형수에게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네. 민재는 고희연 이후 형수를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한 말이 불씨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옥희, 재혁, 민재가 제사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여자들은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집안의 규칙이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제사가 끝났습니다. 자, 음복하자. 한옥희가 말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시간.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진은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노트. 재혁이 그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보, 그게 뭐야?
서진은 노트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옥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뭔데 제사상에 올려놔? 서진이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뭔데? 제가 20년간 기록한 일기입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가 형수를 바라보았고 재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기? 그걸 왜 여기서? 재혁이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서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5월 3일. 결혼 한 달 후. 시어머님께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검사 딸하고 선봤었는데 내가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고. 한옥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진은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임신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야, 윤서진. 한옥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5년 8월 12일, 둘째 딸 지민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산후조리원에 오셔서 다른 산모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딸이야? 우리 집안에 딸만 낳는 여자는 처음이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형수님, 이건 가족 간의 사적인 일인데. 앉으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재는 그 눈빛에 주춤하며 다시 앉았습니다. 서진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일 후 시어머님께서 무속인을 산후조리원에 데려오셨습니다. 몰래 갓 태어난 제 딸 위에 부적을 올려놓으려 하셨습니다. 그건 한옥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서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재혁이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오늘 제사날이잖아. 아버지 앞에서. 서진이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20년간 쌓인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앞이라서 더 말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이잖아요. 거짓으로 살지 말라고 당신한테 가르치신 분이고. 재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노트를 읽었습니다. 2013년 9월 5일. 시동생 민재 씨가 사업 실패로 3천만 원이 필요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여유가 없어서 제 친정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퇴직금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시어머님께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막내가 혼자 힘으로 잘 해결했다고. 친정에서 도와준 건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형수님, 그건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로.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사실은 사실입니다. 서진은 냉정하게 답하고 계속 읽었습니다. 2015년 3월 20일. 교통사고로 갈비뼈 2대가 부러져 입원했습니다. 시어머님께 남편이 전화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의 대답. 그래서 집안일은 누가 해? 애들 저녁은? 문병은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한옥희가 손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그만해.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서진은 노트를 덮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4월 15일. 제 아버지 칠순 잔치. 시어머님께서 70명의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제 아버지 드시던 음식에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30년간 교육자로 사신 제 아버지를, 평생 누구에게도 무례하지 않으셨던 제 아버지를 모욕하셨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제 아버지는
하루 종일 식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식탁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옥희는 입을 벌린 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재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20년입니다. 제가 이 집안에서 참아온 시간이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지? 제사날인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장인어른? 문 앞에는 박만식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 차림. 옆에는 서진의 동생 서윤도 함께였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박만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재혁은 당황하며 비켜섰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박만식과 서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옥희는 그들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사돈 어른이 왜 여기에? 사과받으러 왔습니다. 박만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옥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한 여사, 당신은 제 칠순 잔치에서 저를 모욕했습니다. 70명이 보는 앞에서. 박만식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딸의 20년을 빼앗았습니다. 한옥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뭘 빼앗았다는 겁니까?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시킨 것뿐인데. 당연한 일? 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이건 지난 20년간 우리 친정에서 이 댁에 빌려준 돈 내역입니다. 총 8천만 원. 민재가 깜짝 놀라 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8천만 원이요? 네, 사돈 총각. 총각 사업자금 3천만 원, 형부 병원비 1,500만 원, 지우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그 외 생활비 명목으로 1,500만 원. 모두 차용증 없이 빌려줬던 돈입니다.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나도 몰랐어. 서윤이 매서운 눈으로 형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몰랐다고요, 형부? 병원비는 형부가 직접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빌린 거잖아요. 5년 전에. 그건 그때 너무 급해서. 급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 번도 갚겠다는 말 안 하셨죠? 재혁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박만식이 한옥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여사, 제 딸이 이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건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우면 모욕해도 됩니까? 거짓말해도 됩니까? 박만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섰던 사람의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제 딸이 당신 아들과 결혼한 건 사랑해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반대했습니다. 당신네 집안 재산도 학벌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이 행복할까 걱정했을 뿐입니다. 한옥희가 입을 열려 했지만 박만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제 딸을 깔보았습니다. 딸만 둘 낳았다고, 혼수가 적다고, 친정이 변변찮다고. 20년 동안. 사돈어른,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가 아닙니다. 서진이 일어나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제가 다 기록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재혁이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제발. 아버지 제사날인데 이러지 말자. 나중에 우리끼리. 서진이 남편을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끼리 얘기한 적 있었나요?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제 편을 들어준 적 없잖아요. 나도 힘들었어. 어머니와 너 사이에서.
힘들었으면 선택했어야죠. 아내를 지킬 건지, 어머니 편을 들 건지.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20년 동안 방관했어요. 그것도 선택입니다. 어머니 편을 든 거예요. 재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만식이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혁아, 네, 장인어른. 너도 공범이다. 그 한마디에 재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20년간 아내가 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으니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박만식은 한옥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 여사, 당신이 제 얼굴에 소금을 뿌렸을 때 저는 참았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배운 인내심으로. 하지만 그게 당신한테 면죄부를 준 건 아닙니다. 한옥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어른,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며느리한테 좀 엄하게 했을지 몰라도 그건 다 이 집안을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 교육이 잘못되면 집안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며느리 교육? 박만식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교육입니까? 그건 학대입니다. 학대라니요.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건 당신입니다. 박만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 딸이 대학원 합격했을 때 당신이 입학 통지서를 버린 거 알고 있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옥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민재가 우리한테 털어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의 시선이 민재에게 쏠렸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시켜서 저는 그냥 서진이 시동생을 보았습니다. 그냥 입학 통지서를 버렸다고요? 제 인생을 그냥 버렸다고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옥희가 의자를 붙잡고 섰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위해서 거짓말 그만하십시오. 박만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딸이 공부해서 성공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자신보다 나아지는 게 두려웠던 거죠. 한옥희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언니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동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재혁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서진이가 10년간 그 꿈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내가 뭘 알아? 내가 뭘 안다고. 한옥희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난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야. 이 집안을 지키려고. 그게 집안을 지키는 겁니까? 박만식이 물었습니다. 거짓말과 모욕으로 세운 집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옥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20년 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서진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딸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 지우는 거실의 분위기를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할머니 한옥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우야, 너 학교는? 재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보지 않고 할머니만 응시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지우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한옥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들이요.
제가 지난 3년간 몰래 녹음한 거예요. 뭐? 지우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한옥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서 돈을 빼오는 것 같아요. 맨날 친정 간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까 돈 타러 가는 거더라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퇴직금을 딸한테 다 줬대요. 아들도 없으니까 뭐. 그 돈으로 우리 집 생활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우가 파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거짓말이죠? 한옥희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다른 날짜의 녹음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살림은 못해요. 청소도 대충대충 하고 음식도 간을 못 맞춰요. 내가 다시 가르쳐야 해요. 지우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세요? 엄마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하시는 거 아세요? 지우야, 그만. 제역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가만히 계세요. 20년 동안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 말에 제역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시는 말들. 딸만 낳아서 쓸모없다. 친정이 가난하다. 시집살이도 제대로 못한다. 다 들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그런 뜻으로. 한옥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24살이에요. 어른이에요. 할머니 말의 의도를 다 압니다. 지우는 태블릿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옥희와 민재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민재야, 내 형수 우편물 중에 대학교에서 온 거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 왜요, 어머니? 며느리가 공부한다고 설치면 집안이 망해. 애들도 제대로 못 키우고 그냥 내가 처리할 거니까 가져오기만 해. 그게 형수 거를 내가 형한테 신세 얼마나 졌어? 이것 하나 못해?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우, 그건 언제 녹음한 거야? 10년 전이요, 삼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혼자 있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때부터 녹음하기 시작했죠.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형수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수님, 저는 그때 정말.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대학원에 합격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재혁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한옥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대답하세요. 재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한옥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내가 다 했다고. 그녀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내가 입학 통지서 버렸어.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거짓말했어. 다 나야. 박만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긴 왜예요? 한옥희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나보다 잘 되는 게 싫었어요. 대학원? 석사? 그럼 나는 뭐가 돼요? 고졸인 나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옥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시집와서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했어요.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허락 안 했거든요. 여자가 무슨 공부냐고 했어요. 한옥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 며느리가 대학원을 간다고, 나보다 높은 학벌을 가진다고, 그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낫네라고 하겠죠. 그게 이유입니까? 박만식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제 딸의 인생을 망쳤단 말입니까? 한옥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우가 엄마 옆으로 갔습니다. 엄마, 나 더 있어요. 지우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우리 외할아버지에 대해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들이에요. 화면에는 여러 게시글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사돈이 교감이라는데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사돈 집에서 혼수를 너무 적게 줘서 속상해요. 사돈 집안이 딸만 둘이라 집안 제사도 없대요. 모두 한옥희가 익명으로 올린 글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디 알아요. 제가 다 추적했어요. 컴퓨터공학 전공이 쓸모없는 게 아니죠? 지우는 서윤 이모를 보았습니다. 이모,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죠?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사기죄도 추가할 수 있어. 8천만 원 받은 것에 대해 거짓말했으니까. 한옥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소? 시어머니를 고소한다고? 왜 안 됩니까? 박만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시어머니라고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건 아니죠. 재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머니가 나이도 많으시고. 재혁아. 박만식이 사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한 번만 일하고 했니? 20년 동안 몇 번이나?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남편을 보았습니다. 당신, 이제 일어나요. 여보, 당신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게요. 서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보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합니다. 한옥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지난 20년간 제가 이 집안일로 쏟은 시간, 포기한 경력, 그리고 어머님의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혼? 내가 나가면 애들은 어쩌려고. 한옥희가 소리쳤습니다. 양육권도 못 받을 거야. 법원에서 어머니 편을 들 것 같아? 지우가 할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저는 엄마 따라갈 거예요. 복도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둘째 딸 지민이 집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성인이에요. 누구 따라갈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두 딸이 엄마 양옆에 섰습니다. 서진은 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옥희는 그 모습을 보며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민재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서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0년은 충분했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두 딸과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재혁이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서진이 남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나요. 20년 동안 당신한테 기회는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한옥희와 재혁, 민재만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제사상 위에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옥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어머니. 재혁이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뭐? 어머니가 잘못하셨어요. 다 어머니 잘못이에요. 너까지 나한테. 어머니, 저는 이제 서진이 편을 들 겁니다. 늦었지만. 재혁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가족들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서진이 받았습니다. 뭐예요? 여보,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제발.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나도 잘못한 거 알아. 진심으로 사과할게. 어머니한테도 내가 똑바로 말할게. 전화기 너머로 서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늦었어요. 여보, 당신은 20년 동안 선택의 순간이 수없이 많았어요. 매번 어머니를 선택했죠. 이제 와서 바꾸겠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도 내일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이혼 소송 준비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혁은 멍하니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재가 형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내가 형수님한테 사과해야겠어. 10년 전 그 일, 넌 됐어. 재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형, 넌 어머니 시키는 대로 했잖아. 형수 인생 망가뜨리는 거 도와줬잖아. 형, 나도 미안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다야? 넌 어른이었어, 민재야. 30대 어른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혁은 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한옥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서진이를 그렇게까지 괴롭히셨어요? 한옥희가 천천히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한테 설명해봤자 넌 이해 못해.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한옥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어. 내 시어머니, 내 할머니 말이야. 나한테 그렇게 했어.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일 잔소리하고 뭘 해도 안 된다고 했어. 딸 하나 낳았다고, 친정이 가난하다고, 시집살이도 제대로 못한다고. 한옥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공부하고 싶었어. 대학 가고 싶었어. 근데 할머니가 허락 안 했어.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고 했지. 그런 일이.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내 며느리는 나보다 못하게 만들겠다고. 나처럼 억눌리게 만들겠다고. 한옥희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게 내 복수였어. 내가 당한 걸 그대로 돌려주는 거.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어. 어머니. 근데 이제 보니까. 한옥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할머니랑 똑같은 사람이 된 거야. 똑같은 괴물. 재혁은 어머니의 눈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70평생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사과하세요. 서진이한테. 사과해서 뭐가 달라지니? 20년을 돌릴 수 있어? 달라지지 않아도 해야 해요. 그게 최소한의 도리예요. 한옥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친정집 작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두 딸이 나란히 자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언니, 일어났어? 서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나가 거실로 향했습니다. 식탁에는 어머니가 차려놓은 아침 식사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딸이 힘든데 엄마가 이것도 못 해주면 뭐해.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잘했어, 서진아. 용기 낸 거 정말 잘했어. 아버지 박만식도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서진아,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같이 가자. 아빠가 소개받은 좋은 변호사 있어. 네,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딸 좀 제대로 챙겨줄 사람이 필요해. 식사를 하는 동안 서진의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서진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형부한테서 왔어? 응. 만날 거야? 아니. 서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20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지우와 지민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어떻게 돼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잘 처리할게. 너희는 걱정하지 마. 엄마,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끝까지. 지우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지민아. 오후 변호사 사무실. 서진은 아버지와 함께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윤서진님, 증거가 아주 탄탄하시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서진이 가져온 노트와 지우가 수집한 녹음 파일들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건은 따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분이 그건 고민 중이에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일단 이혼 소송부터 진행하시죠. 서진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현관 앞에 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여보,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서윤이한테 물어봤어. 제발 5분만 시간 좀 줘. 박만식이 재혁 앞을 막아섰습니다. 재혁아, 이제 그만해라.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재혁이 길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재혁아, 일어나. 싫습니다. 서진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날 겁니다. 서진이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20년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 일어나요. 여보, 일어나서 제발 존엄성 좀 지켜요. 보기 안 좋아요.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은 제 옆에 있었지만 진짜로는 없었어요. 어머니 편만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미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서진아, 이혼 소송 준비하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서진은 아버지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길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지는 그 모습이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노인 한 분이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 일어나요. 이미 늦었어요. 재혁은 그제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린 것은 가슴이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재혁아, 어머니, 저 이혼할 것 같아요. 서진이가 마음을 완전히 닫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옥희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내가 다 망쳤어. 어머니도 이제 인정하시는군요. 인정해도 소용없어. 이미 다 끝났는데. 재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월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잿빛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재혁은 매일 회사와 집을 오가며 무기력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서진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했습니다. 딸들도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한옥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차리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며느리가 해주던 일들. 이제는 그 소중함을 알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재혁이 사온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한옥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 안 고파. 그래도 드셔야죠. 재혁아, 네 어머니. 내가 다 잘못했어. 한옥희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 때문에 내 가정이 깨졌어. 손녀들도 못 보게 됐어. 한옥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0세 노인의 눈물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 네. 재혁의 솔직한 대답에 한옥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혁이 문을 열자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서윤아, 형부 이거 전달하러 왔어요. 서윤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재혁이 열어보니 이혼 소송 관련 서류였습니다. 벌써? 네. 언니가 빨리 정리하고 싶대요. 형부도 협조해 주세요. 서윤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옥희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한옥희는 아들의 처제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사한 거 있어요. 서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과거 기록이에요. 뭐? 재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1953년생, 경상도 시골 출신이세요.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6남매 중 막내딸이었어요. 한옥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호적을 떼봤어요. 어머님이 평생 숨겨온 출신 배경이죠. 서윤은 계속 읽었습니다. 어머님은 집안이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가셨어요. 그리고 19살에 재혁 형부 아버지를 만났죠. 그분은 사업하시는 집안 아들이었고 서윤아 그만. 재혁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엄청 구박받으셨대요. 근데 재밌는 건 어머님이 우리 언니한테 한 말들이 어머님 시어머니가 어머님한테 했던 말이랑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한옥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도 당했어. 그러니까 며느리도 당해야지. 그게 정당화가 돼요? 서윤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당한 게 억울하셨으면 우리 언니한테는 그러지 말았어야죠. 똑같은 고통을 주면서 뭐가 해결돼요? 한옥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동네에 퍼뜨린 거짓말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받으신 상처에 대한 진단서예요. 우울증 진단 받으셨어요. 72살에 처음으로.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우울증을? 네. 고희연 사건 이후로 외부 활동 다 끊으셨어요. 교육자 모임도 안 나가세요. 창피해서.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품위 있게 사신 분이 70명 앞에서 당한 그 모욕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한옥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 다 해요? 어른을 모욕하면 상처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윤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아직 안 했어요. 언니가 막았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하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계속 이러시면 저는 고소할 거예요. 서윤아, 제발. 재혁이 애원했습니다. 형부는 가만히 계세요. 20년 동안 가만히 계셨잖아요. 서윤은 한옥희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어머님 인생이 불행했던 건 저도 이해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인생 망칠 이유는 안 돼요.
특히 아무 죄 없는 며느리를. 서유는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옥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재혁아, 내 어머니,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니?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재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옥희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며느리도 없고 손녀들도 없는 집. 예전에는 시끄럽고 복작거렸던 집이 이제는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한옥희는 손녀들 방으로 갔습니다. 지우의 방, 벽에는 의대 합격증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 한옥희는 없었습니다. 엄마와 아빠, 두 딸,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만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한옥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민이의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보았습니다. 무심코 펼쳤습니다. 할머니가 또 엄마한테 소리쳤다. 엄마는 울지도 않고 참으셨다. 나는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 커서 꼭 엄마 지켜드릴 거다. 한옥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할머니는 왜 우리 외할아버지를 싫어하실까? 외할아버지는 좋은 분인데. 할머니가 외할아버지 욕하실 때마다 화가 난다. 한옥희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손녀들의 마음까지 잃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세의 노인, 주름진 얼굴, 굽은 등.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았나? 평생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며느리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미워했던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친구 김순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오키야, 나 순자야. 그게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무슨 소문? 내가 며느리 괴롭혔다는 소문. 그리고 사돈어른 모욕했다는 소문도. 다들 수군거려. 한옥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나도 몰라. 근데 다들 알더라고. 며느리가 이혼한다는 것도. 오키야, 그게 사실이야? 한옥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키야? 사실이야. 어머, 그럼 그동안 내가 우리한테 한 얘기들은? 며느리가 친정에서 돈 빼온다는 것도, 살림 못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키야, 난 이제 너랑 연락 안 할 거야.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랑은.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옥희는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관계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도 잃고, 손녀들도 잃고, 동네 평판도 잃고, 친구들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피해자인데. 하지만 그 변명은 텅 빈 집에만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어머니, 이제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재혁아, 나 어떡하면 좋니? 나 이제 어떡하면. 재혁은 어머니를 일으켜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사과해서 뭐가 달라지니?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한옥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한옥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의사는 검사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증상이 심하십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정신과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정신과요? 네. 우울증 증세도 보이시거든요. 한옥희는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아프다는 것을,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하지만 누가 자신을 돌봐줄까요? 며느리는 떠났고, 아들은 지쳐있고, 손녀들은 연락도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옥희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 벤치에는 또래 할머니들이 손녀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어머, 우리 손녀 그림 참 잘 그렸네. 행복한 웃음소리. 한옥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우와 지민이 어렸을 때, 하지만 늘 며느리를 탓하고 불평하고 괴롭히기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봄비. 하지만 한옥희의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9분 등, 느린 걸음. 70세 노인의 외로운 귀가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봄,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 강의실 문이 열리고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교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 전공 윤서진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교단에 섰습니다. 50세,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는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의 트라우마와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는 서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표정,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의 빛나는 눈빛. 강의가 끝나고 서진은 학교 앞 카페로 갔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는 지민도 함께 있었습니다. 얘들아, 기다렸지? 아니요. 우리도 방금 왔어요. 세 모녀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외할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응, 알아. 준비 다 했어. 이번엔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어. 외할머니가 미역국 끓이신대요. 그래. 우리가 반찬 좀 해가자. 평범한 대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서진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엄마,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한테서 연락 왔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 확정된 지 1년 넘었잖아. 이제 연락 안 해. 그렇구나. 너희는 아빠 보고 싶으면 연락해도 돼. 너희와 아빠 관계는 달라. 지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는 그때 엄마를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저는 아직 용서 못했어요. 서진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 언젠가는 마음이 풀릴 거야. 같은 시각, 재혁의 집. 재혁은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인스턴트국에 밥 한 공기. 텅 빈 식탁? 거실에서는 한옥희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2년 전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가끔 흐려졌습니다. 재혁아, 서진이는 언제 와? 한옥희가 물었습니다. 재혁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서진이는 안 와요. 이혼했잖아요. 이혼? 우리 며느리가? 네. 2년 전에. 한옥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TV를 보았습니다. 10분 후 또 물었습니다. 재혁아, 서진이는 왜 안 와? 재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 매일 같은 대답. 어머니, 서진이는 떠났어요. 어머니가,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재혁은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을. 민재가 가끔 집에 들렀습니다. 형을 돕기 위해. 하지만 그도 형수를 만날 면목이 없었습니다. 형, 제가 요양보호사 알아볼까요? 어머니 모시기 힘들잖아요. 아니, 괜찮아. 내가 할게. 재혁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생각이었습니다. 속죄의 의미로. 너무 늦었지만 주말 박만식의 집.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박만식과 아내 이순자, 서진과 두 딸, 그리고 서윤 가족까지.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다 함께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박만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2년 전의 우울증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딸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회복되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할아버지는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역국, 잡채, 나물, 전. 모두 함께 준비한 것들. 서진아, 요즘 강의는 어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학생들이 열심히 들어줘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 더 보람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늦었지만 내 꿈을 이룬 거니까. 박만식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너한테 미안해. 그때 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후회 안 해요. 정말? 네. 힘들었지만 그 시간도 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지우와 지민이를 낳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식사를 하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지우가 의대 생활 이야기를 하고 지민이가 취업 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 식사 후 서진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윤이 옆에 왔습니다. 언니 행복해? 응. 처음으로. 잘했어, 언니. 그때 용기 낸 거. 너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두 자매는 어깨를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 풍경.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저녁, 서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 근처에 얻은 작은 투룸. 크지 않지만 아늑한 공간. 서진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20년의 기록이 담긴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서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2025년 5월 10일. 이혼한 지 2년. 대학원을 졸업하고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딸들은 잘 자라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서진은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하늘거렸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밤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란 우리 세대, 특히 여성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시집가면 참아야 하고, 며느리면 순종해야 하고, 엄마면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죠. 하지만 오늘 사연의 서진 씨가 보여준 것처럼 진짜 미덕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계는 끊어내는 것도 용기입니다.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2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언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50세에도 60세에도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희 씨처럼 자신이 당한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저 고통의 대물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서진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잘못된 것에 맞서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참기만 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키려는 것이 정말 평화인지 아니면 그냥 불편함을 피하려는 것인지. 진짜 평화는 진실 위에 세워집니다. 거짓과 참음 위에 세운 평화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오늘 사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